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떻게든 강대국하고 손을 잡지 말자는. 중앙아시아로 오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니까 설레는 기분인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스탄으로 끝나잖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게 스탄의 뜻이 뭐 넓은 땅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주목해야 할 이유가 뭘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중앙아시아는 뭐 저도 뭐 출장으로 어쩌다 가본 게 유일할 정도로 우리랑 직접적인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가 아주 손쉬운 비유적인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네. 우리 아파트 너무 사거나 기대된다 이거. 너무 기대해 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뭐 상가를 사거나 그럴 때 가장 그 투자 대비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데가 역세권 역세권이죠. 아파트, 역세권 상가 이거잖아요. 요즘엔 붕세권도. 맞아요. 붕세권 얘기도 있죠. 자, 이 역세권이라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것들의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국가도 역세권이 있어요. 예전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출장을 가보면요. 정말 뭐 찬란했던 문화유적지가 있었던 시절들이 쭉 펼쳐집니다. 예전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그 뒤부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도와 비교를 해보면 거기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몇 년도 유물이다. 이런 아니면 몇 년도 뭐 궁궐 터다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걸 우리랑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통일신라 때네 고려 시대 때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유적 물은 뭐지? 아니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건물은 뭐지? 이렇게 비교가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프게도 우리나라 것보다 어떤 거는 더 큰데 더 멋있는데 더 웅장한데 이런 느낌의 문화유적물이 좀 있어요. 살짝 부러운 것들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나라 문화가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예전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 문화유적지들이 지금은 다 터라고 즉 예전에 이런 곳이 있었죠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그 반열에 있는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번성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 뭐다? 예전에 실크로드 시대 때는 이들 지역들 중에 일부 도시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도시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거둘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역세권이었는데 그 역세권이 전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엄청난 도시들은 역세권 도시가 아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쇠락하게 됐고 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와 도시들은 전부 해안가 근처에 있죠. 우리 뭐 부산, 서울, 인천, 북경, 상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뭄바이, 카이로 등등등 전부 바다에 있는 게 바닷길이 역세권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런데 중앙아시아를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중앙아시아가 다시 역세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실크로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역이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그때는 실크로드 주변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 국가들이었다라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하나요? 그렇죠. 어쨌든 바다를 통한 무역들이 성행하면서 육로는 상대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역세권 국가들의 효용, 가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발전이 저하됐고 그런데 다시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니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역세권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중앙아시아에 다 힘이 실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던 여러 품목들을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수급받았던 게 천연가스, 석유, 각종 금속류, 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러시아하고 더 이상 교역하지 말래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교역할 수 있는 루트도 차단됐고요. 그럼 어디선가 필요한 걸 조달해야 되는데 멀리서 찾아오면 물류비만 잔뜩 들죠.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원래 그런 물건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교역을 해야 될 이유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로 이쪽과 교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독자적인 자원 수급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이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손을 내밀기 수월했고 그리고 몇 개 국가는 아예 중국과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도 있고 그러니 바로 육로로 자원 필요한 걸 여기서 수급받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자원 수급처 역할을 또 중국하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도도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인도 지역에서도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서 수급받게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데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면요. 자연스럽게 해상무역은 줄어들게 되고 육상무역이 늘어나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해상무역은 원거리에 많은 국가를 원활하게 돌아다닐 때는 바닷길이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닷길에 우리 마치 지하철역처럼 컨테이너선이 정례적으로 정박해요.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몇 개는 내려다 주고 다시 몇 개는 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물류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저 서방 국가들하고는 교역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끼리만 교역하거나 서방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과 인접한 국가들끼리만 교역을 하게 되면 원거리로 배를 이용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비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동서양을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는데 또 러시아 거 이용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체지가 필요한데 중동과 중국과 유럽을 이을 수 있는 대체 물류 기지 당연히 중앙아시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나 미러 갈등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방금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좀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성행해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멀리 있는 국가들보다는 인접 국가들끼리 교류하고 거래하는 이런 문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이 오가는 길에 있는 역세권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자신들의 땅에 묻혀 있는 천연 자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세권. 이런 의미에서의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양상은 다르지만 꼭 필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공통분모 제가 5국가를 예로 들었는데 5국가의 공통분모가 있다면은 자원이겠네요. 자원이 있고요. 물류가 중요하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럼 짚어드리면 중앙아시아를 또 그 관련 분야의 지역학 하시는 분들은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앞서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5개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5개 국가를 중앙아시아 5개 국이라고 지칭하는 학자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여기다가 하나의 스탄 나라를 더해요. 아프가니스탄 또 이것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인도 바로 위쪽에 있는데 이쪽 탄 국가들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여기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스탄 국가는 아니지만 원래 본인들이 동튀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국까지도 중앙아시아라고 넣어서 해석해야지 이쪽 지역의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어쨌든 중국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적으로 뭔가 무역을 하거나 천연자원을 수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 국경 지역을 가보면요, 이 사막으로 또는 대충 여기 뭐 고원으로 국경이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수많은 그 고원에 누가 다 보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지역은 또 유목생활하고 네. 넘어갔다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국경 개념이 좀 모호한 동네도 너무 많아요. 국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일부 학자는 그렇게 국경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튼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공통 분모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도 그러면 중앙아시아 국가 5개 플러스 하나 더, 네. 더 하나 더까지도 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쩌면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를 바라봐도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이들 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공통분모가 많고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비슷한 시기에 다 독립을 했잖아요. 전부 소련의 위성 국가였죠. 아까 플러스 2개 빼고 네. 5개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똑같이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직면했던 상황도 완벽히 똑같아요. 일단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자국 통화 부재. 이 3가지인데요. 일단 고물가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소련은 각각의 위성 국가들을 하나의 병참 기지 같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 전체 소비에트 연방의 곡물 창고 역할을 해서 거기선 먹거리 생산하는 역할에 일조해라. 그리고 일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군수물자 생산하는 거점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희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스탄 국가들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다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연료라든가 석유 이런 거 공급하는 역할을 해라 라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다 부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 공산품 또는 사회 저변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중앙에서 각각의 지사처럼 여기에 어떤 일자리를 부여해서 활동하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가 됐으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용했던 구소련의 그 기업이 이제 너희들 우린 모르겠어 하고 다 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구소비에트 연방 가스 공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 그 지사에서 일했던 분들은 이제 저희 모르겠고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는 새로 생긴 국가하고 얘기하세요. 저희는 이제 월급 지급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직원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실업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큰 사회 문제는 국가인데 화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구소련의 화폐를 쓰다가 그렇죠. 갑자기 독립을 했으니까. 물론 구소련 시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는 남았지만 국가가 그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이 없는데 그러면 이 화폐를 더 발행하거나 다시 수거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 그러니 물가는 폭등하고 초창기에 정말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경험했던 것도 이 5개 국가가 다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고물가, 고실업, 자국화폐 부재 네. 이 3가지. 그리고 하나 더 공통분모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 이들 국가와 비슷한 국민소득을 보이는 우리 뭐 중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개발도상국 내지 중진국들 중에는 이 5개 국가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른 중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 내전, 쿠데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로 갔다가 막 거의 2자리에 가까운 숫자까지 올라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부침이 심한데 예. 이들 국가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한 자릿수 정도지만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줬던 선물이라고 평가받아도 돼요. 어떤 선물이에요, 그거는?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관료 체계를 이들에게 알려주고 간 거잖아요. 관료 시스템은 남겨놓고 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본사 사장님만 없어졌지 이 지사 사장님이 이제 사장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한테 주고 갔던 그 행동 지침으로 우리끼리 계속 이걸 꾸려 나가 봅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틀과 체계를 발빠르게 갖추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감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국가들이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차이점이 굉장히 있을 법도 한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맞는지 살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위성 국가로서 각 국가들이 하나씩 역할을 담당했다면 한꺼번에 독립을 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라는 자원을 공급해, 어떤 나라는 무역을 담당해, 이런 국가들마다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었다면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가져가야 될 산업이나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섯 나라들이 어때요? 실제 그런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구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이들 5개 국가에 부여했던 것은 일단 철저히 다행히도 큰 틀에서는 공통 카테고리로 묶이는 게 자원 공급처예요. 5나라 공통으로. 그런데 이제 그 자원은 달라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하는 이 두 나라는 금하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주로 수급처로 역할이 부여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린 그 대가로 그걸 가공한 다음에 식량하고 2차 산업과 관련된 물건을 전달하겠다. 이런 공통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그 자원에 대한 역할은 달랐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들 국가들이 이제 각각의 독립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나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은 뒤에는 각각 본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달리 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우리는 IT 육성해보자. 건설 육성해보자, 섬유 육성해보자, 물류 육성해보자를 가장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정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특구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부품 산업 해보자, 그다음에 전자 산업 해보자, 의약품 해보자. 좀 다르죠. 이거 하겠다고 나보이 경제특구라는 걸 또 지정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관광업에 관심이 또 많아요.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카스피해를 접하면서 유럽에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서 본인들이 그 뒤로 방점 찍은 산업들은 다르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간에는 또 서로 협의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들끼리도 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역할 분담들을 조금 한 것도 일부 반영되다 보니 이렇게 선도 육성 산업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분모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이 5개 국가가 독립 이후에 바로 공용어는 러시아어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당연히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들이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들을 아주 크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어는 물론 많이들 할 줄은 알지만 공용어는 자국 언어들을 대부분 쓰고 있다. 5나라 다요? 그럼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다음에 이슬람 문명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 문명권이고 대부분이 수니파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같이 여기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수니파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수니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과는 전혀 모습이 다르다. 그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종교는 인정을 일부 해줬지만 그것도 일부만 해줬죠. 공산국가는 원래 종교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슬람은 그 종교색이 강한 종교 특성이 있다 보니 그래 니들 일부는 인정하는데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되라고 일부는 인정을 안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라는 건 용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국가들 모두 중동 지역 보면 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각각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지만 네.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국정을 운영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가 국정을 운영하진 않지만 그 종교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왕세자가 쟤는 이단이다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들 지역은 그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소련의 영향으로. 네. 그러다 보니 종교가 종교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이슬람 문명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밖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지금은 많이 희석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러시아에 뚝 떨어져 나왔지만 러시아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주 근로자라고 하나? 노동자들, 예. 계절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 가서 일하고 품삯 받아오는 게 예. 이들 5개 국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었어요. 초창기에.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5개 국가 중에 제 기억으로 1개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제 1등 교역국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주해서 노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중국은 이들 땅 위에 1대1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1대1로는 많이 예. 됐죠. 철도 구축해주고 파이프라인 구축해주고 이런 것들로 뭔가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직접 가서 사업을 추진했고 네. 그런 중국 기업 밑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중국 기업 밑은 아니지만 네. 협력회사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비중이 많았고요. 그런 게 다 구축된 다음에는 중국이 이들 5개 지역에서 철저히 자원 수급하고 물류 관련한 거 지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국 관련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커진 이런 특이점들이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얘기했던 일부에서 얘기했던 경제성장 부문 예.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자국의 민족의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 네. 그다음에 중동과는 다르지만 이슬람 문화다. 네. 다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 쪽에서 이제는 중국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노동의 모습 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 궁금했던 것은 이거예요. 네. 예전에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로서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들끼리의 어떤 공통점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관계가 있을까? 그들끼리 만들어낸 관계 같은 게 혹시 있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안 좋아지는 부분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물이 좀 부족한 국가들이군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이자 그리고 이쪽 지역의 그 세계 지도나 우리 가끔 사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형들은 이 노란 색깔, 그렇죠. 모래 색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태반이 다 모래색이에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원래 이 동네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해가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메말라가서 물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메말라 가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 국가들 중에 일부가 에게해의 수원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있을 거고 에게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류에 위치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상수원에 해당되는 국가가 물줄기를 틀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기 수도 쪽에 물이 또 많이 부족하니까 그 에게 상수원에 해당되는 물줄기를 틀어서 운하도 놓고 물이 수도로 흘러가게 만들다 보니까 에게에 정작 물이 안 가는 거죠. 그럼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지금 물이 부족하고 에게해에서 어업활동이나 이 농업활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과 관련된 분쟁이 이들 동네에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게 자연스럽게 이제 먹거리죠. 그렇죠. 이 물줄기를 틀어버리니까 당연히 농사짓는 땅도 지역적인데 그 일부 땅에서도 아예 농사가 안 되니 먹거리 수급에 대한 갈등이 또 그들 사이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 첨예한 갈등의 고울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들 국가들이 공통으로 한 목소리를 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걸 스스로들 알아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원 강국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옆에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자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이나 이란, 인도 이런 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것은 그냥 배에다가 실어서 원유를 수출을 하면 되는데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과 유지 관리에 협력이 필요하다 보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경유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라들 역시도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본인들도 일정 부분 소득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땅을 임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또 이제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싶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들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교섭력이 또 높아지잖아요. 특히 교섭력이 또 높아져야 될 이유가 1대1로 사업이 당초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경제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경제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 괜히 중국의 애들에게 문호만 열어주고 철도길만 열어주고 천연가스만 편하게 쓰게 한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한 국가만 하면 중국이랑 큰 나라하고 교섭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이들 국가들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약간 이제 관료들이 또 부정부패를 또 해서 실제 자국 국민들에게 떨어질 낙수 효과가 일부 없어졌다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뭐 부정부패까지 일부 같은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연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데 이들 국가들의 그럼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물 부족과 식량 부족 이 부분인가요? 물 부족, 식량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본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디에다가 선을 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균형감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요. 미중 갈등이나 미러 갈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국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들하고 우리로 따지면 지하철 노선 놓고 교류협력 합시다라고 찾아오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 국가들이 다 한 편이 아니잖아요.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받았던 원유, 천연가스 글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그리스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자원 많은 이곳에서 새로 파이프 뚫어서 우리에게 천연가스 공급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순간 예전부터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니네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오히려 그 러시아에게 계속 내가 유럽에게 큰 소리 내려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천연가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너희 거에 의존해버리면 난 이제 유럽에 큰 소리를 못 내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의 골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래 러시아 천연가스를 일부러 쓰기 싫어서 왜냐하면 러시아의 의존도가 또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본인들을 위협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산업 구축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천연 자원을 아주 손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랬더니만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 슬슬 반중 감정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중국이 아무리 와도 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중 또 감정은 높아지는데 또 그렇게 반중 감정만 무조건 높을 수 없는 이유가 중국에게 많은 걸 의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하여튼 그러면 중국에게 가야 될지 또 그러지도 못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 밑에 인도도 또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고민은 예. 누구랑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고 누구랑 얼마만큼 멀리 지내는 척을 해야 될지 그 고민들이 많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고민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원이 넘쳐나는데 이걸 누구한테 공급해 줄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 그런 소리도 하죠. 땅 밑에 네네. 아주 부유한 물건이 있는데 네.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힘이나 또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하면 그러면 그 민족이 제일 수탈을 많이 당한다. 중동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끼리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절대 중동처럼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고요. 식견이 부족한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 간에 지금 생각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강대국하고 손을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중앙아시아 방문 쭉 하고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중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뭔가 시설 투자하고 자원 캐서 번 돈으로 일부 수익 쉐어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게 뭔가 섭섭한 게 있어도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뒤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말하기가 좀 주저되는 면이 있는 거죠. 러시아하고 러시아도 요즘 또 여기다 파이프 깔고 같이 개발하려고 해요. 근데 러시아하고도 하려니까 좀 주저되는 면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하고 하려고도 해도 좀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편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조금 교섭력을 발휘할 만한 패권 국가 아닌 국가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 다음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로 분류된다? 2위가 한국이에요. 이 많은 기술력 다 할 수 있는 국가이고 또 한국도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자원 수입국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류 수입국 세계 4위예요. 그러니 우리 물건 많이 사줄 중요한 바이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구축하려는 이 석유 정제 사업이나 LNG 사업들, 그다음에 IT, 건설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도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곳곳에는 우리 예전에 까레이스키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족 후예들. 그분들이 또 굉장히 사회 지도층 인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후예들도 한국에 많이 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맥락들 속에서 오히려 인접 국가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한국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국가들이네요. 네. 혹시 한국에 대해서 그 국가들이 호의적인 시각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까레스키 분들도 그렇고. 네,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고요. 뭐 설문조사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높게 본 데는 2위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그렇군요. 하고.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진짜 이게 뭐 우리 우랄 알타이어 민족이라고 해서 다 우리 중앙아시아가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동진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그렇죠. 누구는 서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봤을 땐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뭔가 많아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질이라고 하죠. 약간 우리 한국도 뭐랄까 신바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한번 흥이 나면 이제 제대로 열심히도 하고 그런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철저히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현지 사람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죠. 이왕이면 현지 노래 한번 틀어봐 주세요. 라디오로. 아니면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그걸 틀어봐 달라고. 그러면 현지 노래를 틀어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 트로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아주 독특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세요. 이게 소울 뮤직 그러니까 뭐 이런 진짜 느낌으로. 농담이 아니라요. 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뒤에 타고 계셨던 분들, 뭐 제가 모시고 갔던 뭐 어느 부처의 높은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거 우리나라 음악 정서랑 비슷한데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질적인 면에서도 아마 선호도가 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음악까지도 비슷한 어떤 영혼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 민족들도 굴곡진 역사를 산 게 우리랑 또 똑같아요. 우리 아까 까레스키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반도에 살던 분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간토라고 하는 만주 땅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경선이 그어지고 하니까 그쪽 바로 우리 위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 그분들이 거기 계속 살고 있다가는 나중에 여기도 우리 국경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봐 소련 시절에 그들 사람들을 저기 먼 데인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시킨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한 거고 또 저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도 그런 일을 거꾸로 당했어요. 원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뭐 우린 다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몽골하고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과 중국 이쪽 지역이 영토가 먼저 나눠졌을 때 투르크인들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민족들이 국경이 잘리니까 일부는 몽골인이 되고 일부는 다른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저 멀리 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랑 그런 비슷한 역사들이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오승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